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소개받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정은하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어르신 지도자 대학으로 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고령 친화도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뭐 고령 친화도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 대학에서도 들었고요. 노인대학에서도 아, 들었고요. 네네. 실근에 뉴스. 그럼 다 강의 들으신 내용 지금 듣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안 해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고령 친화도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얘기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많이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서울시도 이제 고령 친화도시라는 그 프로젝트에 네트워크에 가입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고령 친화도시가 뭔지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모르셨던 분들은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고령 친화도시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도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 봅시다. 지금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20%? 예. 네. 정확하게 작년에 12월 23일 날 주민등록부상에 1000만이 넘었지. 예. 근데 비율로는 1000만이 넘었고, 예,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는 20% 정도 될 텐데 서울시는 20%가 서울시 전체로는 지금 19.4%.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해요. 근데 이게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2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뭔가, 그래도 20%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뭐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보여서는 안 될 텐데, 뭐라도 발표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가 넘어가는 게 26년 정도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안 태어나고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안에는 이제 20%, 21%가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20%, 21%가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높다고 하는 데가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이미 19%, 17%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 되죠. 그런 상황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재팬 일본은 30%가 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50년 정도, 한 25년 정도 더 있으면 막 이게 각 나라별로 3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시대가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은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에서는 아직 24년도 기준으로는 20%도 안 넘는 상황이지만 20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가 될 거예요. 39.4%니까 40%, 10명 중에 4명은 이제 노인인 상황이 곧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상황이 노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노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면 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린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WHO란 곳,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2009년, 20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갑자기 없던 데서 뚝 떨어져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노인이 많아지는 상황이 올 거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시작됐었고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가 2006년에 유엔에서 뭔가 준비를 해라라고 권고를 해요. 그러면서 유엔 산하의 이제 WHO에서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책으로 여기 요 책이에요. 요 책을 발간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 근데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만 살기 편한 도시가 아니고 노인이 살기 편하면 어르신도 살기 편하지만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이들도 살기 편한 도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연구가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전 세계의 어르신들, 전 세계 어르신들이나 노인 관련 종사자들, 뭐 부양자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도시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인들 잘 모시고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살려면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물어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8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요. 포인터가 이게 잘 안 되네요. 8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옆에 8개의 관역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고령 친화 도시에서 신경 써야 될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보면, 위에 3가지는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시설, 그리고 교통, 그리고 집, 주거, 시설. 이런 것들까지 잘 이루어져야 일단 사람이 살기 편할 거고, 그거 외에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이제 무슨 일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소득 보장, 고용, 일자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도 하지만 우리가 즐기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 생활. 그리고 뭐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존중받는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강. 그리고 돌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된 결과고요. 이 8가지 영역들을 WHO에서 제시를 하면서 각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그 도시의 제도들, 정책들을 정비해 가면서 노인들은 물론 노인과 여러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도시 환경들을 만들어 봐라. 좀 노력을 해보자. 라고 권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WHO의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 라는 공식 명칭이 있고요. 뭐 중요한 건 저 주황색 내용에 보시면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여긴 전 연령층 모든 세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뭐 교통이나 집, 주거, 그리고 외부 환경, 뭐 보도 환경, 공원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노후 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 뭐 일자리와 여가생활, 돌봄 이런 거 모두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고령 친화 도시 살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봐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활기차게 노인이지만 노인이어도 계속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액티브 에이징 개념들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이 아파지고 움직일 수가 없으면 이제 시설로 가는 수순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도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도시의 모든 환경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진짜 워커나 휠체어 타고도 언제든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돌봄도 편하게 서비스 받는 환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지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한 가치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고령 친화 도시 노인 또 뭐 여러 다른 도시들에서는 노인 친화 도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노인이 편하면 다른 어떤 장애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다 편할 거기 때문에 모든 세대랑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세대도 배려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이런 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기찬 노년, 거주지에서의 계속 거주, 그리고 세대 간의 결속, 연대, 뭐 연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는 것이 이 WHO의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고요. 실제로 도시 단위로 WHO에서 가입을 하도록 해요. 회원을 가입하도록 해요. 그래서 회원 제도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2013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회원 도시예요. 네. 그래서 8가지 실천 영역들이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이런 것들을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적어도 가이드를 통해서 연구한 내용이 이런 8가지 영역이니 이 8가지 영역에 대해서 당신네들 도시에 무엇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고 무엇을 더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더 만들어봐라. 더 노력을 해라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고령 친화 도시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정말로 고령 친화 도시여서 뭐 인증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지 무슨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해보고 노력해보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고령 친화 도시 뭔가 다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노력을 해가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왜 서울시 이런 거 노력 안 하냐? 내가 보니까 이런 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어르신들이 의견을 주고 그리고 그걸 자꾸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모니터링도 해주셔야 앞으로 이 고령 친화 도시로서의 서울시, 용산구도 고령 친화 도시 가입했거든요. 용산구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고. 한번 가입을 하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탈퇴 뭐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좀 느슨한 회원 조직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 아까 가이드 8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뭐 8가지 영역을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실 어르신 관련한 계획을 하다 보면 다 그 8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WHO에. 그럼 계획서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시장님의 서한이 꼭 있어야 돼요. 편지를 보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싶고 우리 도시는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편지로 써서 같이 보내줘야지 이제 회원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회원 심사가 진행되고 뭐 웬만하면 다 회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3년간의 계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년마다 계속 계획을 갱신해 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국내 현재 2025년 3월 현재로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로는 64개 도시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자치단체로도 가입을 가능하고요. 기초자치단체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뭐 시 단위도 있지만 구 단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구 단위를 한번 빼봤고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서울시도 가입했지만 자치구도 따로 가입한 경우가 세어보니까 총 13개 자치구가 가입을 했어요. 용산구는 2021년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노인복지법에 노인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어요. 전혀 뭐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작년에 노인복지법 안에 고령 친화 도시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 통과했고 23년에 말에 국회 통과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 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명시해 놓고 이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지금 복지부에서 구상 중인 것 같아요. 아직 법령상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행령 만들면서 좀 더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까지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가입한 도시나 가입하지 않은 도시들에도 고령 친화 도시 관련한 사항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노인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1,700개 도시나 가입하고 뭐 서울시나 전국적으로도 60개 이상 도시가 가입을 한 상황이니까 뭔가 지자체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뭘 도대체 할까 궁금하시죠? 그럼 서울시는 2013년, 10년도 더 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했나, 뭐 변화는 있었나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시죠? 근데 서울시도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뭐 노인복지라고 하면 뭐 국기초 수급이나 아니면 이제 어려운 분들 지원해드리는 내용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진행됐었는데 사실 이 시기 2010년 그때쯤부터 해서 WHO가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서울시의 노인복지 정책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어요. 내용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사실은 안 하는 거 없어요.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몰라서 이용들을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예산 측면으로도 보면 2010년쯤 하고 지금 2024년 예산만 비교해 봐도 2010년쯤만 해도 요게 이제 간단히 보시려면 요 노란 선이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빨간 선은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10년에는 복지 예산이 20% 정도, 21.4% 정도 됐었고,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5%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당시만 해도 10% 정도였어요, 노인 인구가. 근데 점점 늘어나잖아요. 지금 20%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 예산이 3% 정도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늘어나서 거의 9.7%, 10% 가까이 돼요. 노인복지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10%를 차지한다고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복지 예산은 이제 39.6%,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를 복지에 쏟아붓고 있고 그 중에서가 아니고 전체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은 10% 정도다라는 거.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이 시기에 2010년도 이후 2015년도 이때쯤에 사실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제도들이 확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뭐 국기초도 그렇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때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이 이후로 그리고 뭐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더 발전하고 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사실 서울시가 이런 중앙의 제도들에 매칭으로 지원해야 된 예산도 많아졌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소소하게 내용들을 뜯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조직 구조 상으로도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노인복지과 하나였어요. 노인복지과 하나였었는데 그때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준비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부터 변경을 해요. 이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노인이라고 안 하고 어르신으로 이제 서울시는 그 명칭을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어르신 복지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인복지랑 그 당시에 또 이슈는 뭐였냐면 50대가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은퇴 시기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분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이제 고령친화 도시에 되게 중요한 현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정책 팀을 따로 만들고 나중에는 인생 이모작 지원과를 어르신 복지과와 인생 이모작 지원과 이렇게 두 개 과를 나눠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다시 어르신 복지과로 합쳐서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나눴다가 하긴 했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그때그때 현안에 맞춰서 과도 조직도 나눠보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오랫동안 기울여 오고 그러면서 또 과가 많아지면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들도 사실 그때 비약적으로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수로만 봐도 이건 시설 수 현황이에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재가복지 관련한 시설 수가 2,000개.
가장 많은 건 여가복지지. 여가복지에는 뭐 경로당 3,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노인교실 다 포함하니까 한 4,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재가복지예요. 그리고 뭐 의료복지, 요양시설을 의료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뭐 주거복지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요게 2014년과 2024년,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 시설수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면 뭐 요양시설이나 주거복지 뭐 이런 데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돌봄의 필요성이 많아지니까 요양시설, 뭐 주거복지 이런 데가 다 돌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고, 뭐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재가복지도 크게 늘어난 걸 보시죠. 그래서 2014년만 해도 재가복지 기관이 500개 정도였는데 지금 2,000개가 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가복지 자체는 많아지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비약적으로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경로당 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 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서울시가 2013년에 가입했다고 그랬는데 2013년에 WHO에 제출한 계획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가지, WHO는 8가지 영역을 제시를 했지만 서울시는 요걸 이제 재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8가지 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기 편한 대로 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주거, 교통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르신 복지과에서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고 이제 3가지 영역 합쳐버리고 뭐 필요한 건 좀 늘려버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6개 영역으로 정리가 됐고 그때 이제 WHO 영역에는 없었지만 제2인생 설계, 그 인생 이모작, 베이비 부머 지원, 50대 지원 이런 내용들이 그때 들어갔었죠. 주요한 과제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도 이제 일자리, 여가, 건강, 존중과 세대 통합 그리고 이제 환경들, 물리적인 환경 관련한 내용들을 6개 영역으로 해서 주요한 이제 35개 과제들, 뭐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지만 주요한 과제들만 추려서 한 35개 과제로 정리를 해서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죠. 그게 3개년 계획이었고 이 이후로 이제 때마다 잘 갱신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그때그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 이후로 약간 이제 좀 바빴나 봐요. 그 이후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21년에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되는 어르신 종합계획을 2번째 계획을 만듭니다. 이 계획이 이제 2번째 실행 계획이고 이때는 6개의 영역을 4개 영역으로 조금 더 줄여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 보이게 줄였는데 큰 게 이제 노후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소득 보장,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의 소득 보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노후생활 지원, 그리고 건강, 돌봄 관련한 내용, 여가와 사회 참여, 그리고 고령 친화적 환경 개선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하지만 내용은 많고 29개 과제로 좀 정리를 했어요. 서울시가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과제들을 좀 선정해서 했고 지금 이제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실행 과제가 끝나요. 5년의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 인구 20% 돌파 뭐 이런 기사가 나면 이제 서울시가 대응해서 우리가 20% 돌파하고 이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데 우리 고령 친화 도시 가입도 했고 고령 친화 도시 체계에 따라서 이제 3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지금 요번 25년에 준비하고 있는 26년부터 30년까지의 실행 계획도 이런 식으로 이제 4개 영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선보여 드리려고 서울시가 지금 아이디어 많이 내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필요한 게 사실 오래 걷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걷다가 이제 쉴 곳이 있어야 돼. 앉을 곳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실버카도 좋은 게 펼치면 의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휴대하면서 다니는 건데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중간중간 쉴 곳만 있으면 내가 다닐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은 의자만 확보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 뉴욕 말고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하는 이런 과제들 정책이 뭐냐 하면 의자 놓기예요. 의자 더 많이 놓기. 그래서 중간중간 의자, 공원에도 의자 놓고 예, 길가에도 놓고. 그리고 특히나 길가에는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점들한테 좀 의자 하나 좀 밖에 빼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에이지 프렌들리, 고령 친화 도시 뭐 이런 것들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실 길 가다가 힘든 아이도 앉을 수 있고 장애인도 앉을 수 있고. 예, 그런 식의 조치들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광주시에 가니까 이렇게 그 광주 동구였나? 동구청에 가니까 여기 층계참에 어르신들 앉으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의자를 하나씩 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고 뭐 버스 정류장에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운동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서울시도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 뭐 이런 것들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요게 또 예전에는 이미 그 유럽 국가에서 한번 지나간 열풍이에요. 어르신 놀이터.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노인 숫자는 많아지니까 노인들 놀이터를 어르신용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얘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노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독일에 가보면 이제 모든 세대를 위한 운동공원 노인도 아이들도 다 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공원 뭐 여러 가지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 구조 같은 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제가 가본 건 아닌데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이미 뭐 큰 슈퍼마켓 안에 노인 관련한 상점들이 입점을 해 있는 경우 그리고 노인들 혈압 같은 거 수시로 잴 수 있게 혈압계 같은 거 비치되어 있거나 그리고 독일이나 뭐 이런 데 유럽 국가들은 저런 그 안전바 같은 게 사실 노인을 위해서 이 에데카 50플러스도 50플러스가 이제 연령을 얘기하는 거 50대 이상이 이용하기 편한 슈퍼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안전바도 설치를 해놓고 진열대 그리고 이 계산대 자체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이게 낮춘 거래요. 높이를 낮춰서 좀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 진열대에 돋보기가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끌어서 쓸 수 있는 거, 누가 가져가시니까 이제 다 이제 하나씩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가계표 같은 거 가계표를 근데 크게 써놓으면 될 텐데. 그쵸? 이런 것들, 뭐 매장 내 의자 비치하는 거,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상점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상점의 사실 물리적인 환경도 문제지만 사실 점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한테 어떻게 해야 노인들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지 근데 노인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원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높은 목소리로 하면서 오히려 안 들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은 목소리로 한다던가 뭐 조명도 너무 세거나 너무 낮으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바닥도 사실 미끄럽거나 걸릴 수 있는 거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상점주나 직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런 상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상점에서부터 좀 변화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권고하려면 또 제도적으로 뭘 지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고요. 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 도시에서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해요.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카드 주는 거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고 많이 하죠.
그것도 근데 교통비 카드로 받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어르신들이 직접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교통 지하철은 무료잖아요. 근데 교통비 카드로 받으니까 좀 애매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 반납하는 대신 무슨 혜택을 대신 받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어르신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운전이 좀 힘들어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운전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많이 발간을 해요. 뭐 이런 거는 뭐 한 군데서 해놓으면 여러 군데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문전성 있는 지방 도시에서는 100원 택시, 뭐 다람쥐 택시 이런 거 하잖아요. 100원에 불러서 어르신들 하고 이제 인구수가 적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제 서울시도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좀 높은 데서 사시거나 교통이 안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 주거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제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보통 노인 관련한 주거 정책이라고 보통 내세우는데, 외국에서는 그 집 수리해 주는 걸 많이 해요. 우리도 집 수리는 있지만 아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도배해주고 장판 깔아주는 사업들은 복지기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노인이 되고 주거 환경이 변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집을 수리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자원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받아서 뭐 대출을 어떻게 받던가 뭐 어디 지원을 받아서 집을 어떻게 수리하면 좋은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경우도 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관련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만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좀 저소득층 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주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장 많고 이제 대한노인회에서도 뭔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하는 걸 보면은 어르신들이 일하는 곳에서 어르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일하는 어르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어르신들이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좀 신경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좋은 사업장을 뭐 시상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가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실 여가 관련해서는 인프라가 사실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경로당도 있고, 대한노인회, 또 노인복지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인프라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있고, 경로당이 이제 점점 더 좀,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에 보면은 이렇게 소규모로 프로그램 하는데 아주 작은 공간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여러 가지 뭐 미술을 한다던가 뭐 컴퓨터 배우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독일이고, 여기 맨 왼쪽은 독일이고 요건 그림 그리는 건 프랑스고 여긴 일본이에요. 이런 데서 조그맣게 이제 진짜 경로당 규모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사실은 어르신이 되면 이동이 힘드시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서 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같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 같은 존재가 좀 더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경로당 자원을 어떻게 잘 운영하면 좋을지 우리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죠. 지금 많이 신문 기사에 따온 거 요즘 뭐 스마트 테이블 보급된 경로당 몇 개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 데 있으세요? 잘 쓰세요? 어떠세요? 예, 스마트 테이블, 뭐 이렇게 로봇 이런 거 비치된 경로당이 지금 가끔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고 뭐 잘 되면 더 보급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을 갖고 있고요. 자, 존중과 사회통합, 뭐 사실 이제 의사소통과 정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비슷해요. 존중받고 사회통합하려면 정보도 잘 알아야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WHO에서 왜 8개 영역할 때 굳이 나눠놨을까?
네, 보니까 의사소통 및 정보라는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가이드를 어르신들 인터뷰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의견을 받아서. 네, 어르신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좋은 정책들 많고 좋은 사업들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전달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으셨대요. 그래서 WHO가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과업이라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정보 전달의 내용을 별도의 영역 과제로 빼놨어요. 그래서 근데 요 내용을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합쳐서 이제 존중, 세대통합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영역으로 구성해 놓긴 하죠. 이게 근데 사실 또 눈에 보이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좀 사업 진행하기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 세대 통합이라고 하면 우리 한 지붕 세대 공감 이런 거 해서 어르신들 집이 있는데 방이 비는 경우 대학생 아이들 같이 하숙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하고 있고 외국에선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의견들이 조금 있긴 해요. 어르신하고 조금 싸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필요한 시도이기는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의사소통과 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효과적으로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하죠. 근데 어르신들도 이제 스팸이나 이런 것들 점점 극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게 스팸이고 어떤 게 문제 있는 이런 그런 전화이고 이런 거 문자인지 이제 식별해내는 훈련 그런 걸 하는 게임들 같은 거를 개발해서 어르신들 훈련시키는 것도 하고요. 적절한 정보를 걸러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한테 어떻게 하면 정보 전달을 잘할 수 있는지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아까 상점 같은 경우도 점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대하는가가 더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그거를 알려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관은 지금 소규모까지 합해도 80개 정도? 그럴걸요? 노인복지관이 37개, 소규모가 54개니까 한 90개 아직 100개는 안 되고요. 경로당이 같은 거예요. 예. 노인복지관이죠. 노인복지관이 있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간판마다 좀 달라서 잘 모르시긴 할 텐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좀 대규모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이제 자치구에서 세운 것들이 꽤 많아요. 자치구 구비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경우들 이제 보통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한 20-30명 되거든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정말 작은데 3명부터 한 10명 이하로 운영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